이건 와, 놓으라고. 이 안에 있어. 아빠가 다 알고 있었다고. 서연아, 제발. 사람들 보잖아.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약 먹을 시간 지났어. 약? 넌 그게 약으로 보여? 비켜!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아빠 관 속에 네가 뭘 쳐넣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경위님, 뭐 하십니까? 집사람 끌어내세요.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통제가 안 됩니다. 빨리!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예요. 자, 일어나세요. 아니야, 난 미치지 않았어. 이거 놓으라고. 박민준, 네가 죽였잖아. 우리 아빠도 봉식이도 네가 다 죽였잖아. 개새끼 얘기가 또 나오네. 죽은 개가 무덤을 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보, 헛것 좀 그만 봐. 당신 아버지는 심장마비였고 그 개는 사고사였어. 웃기지 마. 내가 봤어. 그날 밤 빗속에서 웃고 있던 네 역겨운 나착을 내가 봤다고. 쏟아지는 폭우가 공동묘지의 흙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흙투성이가 된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허공에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10손가락 손톱은 이미 다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흙을 파내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축축한 흙더미 아래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도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이죠. 남편이라 불리는 남자는 우산을 쓴 채 진흙탕을 구르는 아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 끝에는 진흙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 아주 잔혹하고도 질척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그날 아침 서울 평창동의 고급 단독주택 2층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에서는 붉은 육즙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박민주는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정교하게 고기를 썰고 있었죠. 달그락 은색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계산된 듯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런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훤칠한 기의 지적인 외모, 그리고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인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는 남자. 세상 사람들은 서연을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따라 남편의 완벽함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안 먹어? 고기가 좀 질겨?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아빠는 오늘 아침에 통화했어? 민주는 썰어놓은 고기 한 점을 포크로 찍어 서연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주치의랑 통화했어. 혈압이 조금 오르셨다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래. 자, 해봐. 이거 한우 2+야. 당신 좋아하는 부위로 특별히 주문한 건데. 서연은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듯한 민준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릿한 피맛. 서연이 고기를 씹어 넘기자 민준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지 말고 먹어. 노란색 알약 2개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 영양제 먹는 거 있잖아. 그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병원 약재실에서 새로 지어온 거야. 당신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하잖아. 신경안정이랑 피로회복에 직방이래. 나 믿고 딱 일주일만 먹어봐. 나 믿고. 민주는 항상 그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약을 내려다보다가 물과 함께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알약의 느낌이 까끌까끌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걸 그때 서연이 알았더라면 그녀는 그 약을 뱉어내고 맨발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식탁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남편의 미소는 너무나 따뜻했기에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는 그렇게 조용히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새벽 3시 40분, 정막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침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불길한 소식을 싣고 오니까요. 옆자리에서 자던 민준이 익숙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 원장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만큼요. 그는 전화를 끊고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회장님이 위독하셔. 거짓말. 아빠, 어제도 나랑 통화했어. 목소리 좋았단 말이야. 심정지래. 지금 구급자로 병원 이송 중이라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잡고 있는 민준의 손이 땀 한 방울 없이 서늘하다는 것을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윤 회장은 이미 하얀 천을 덮어 쓴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하셨을 땐 이미. 말도 안 돼. 아빠 일어나 봐. 나 왔어. 서연이 왔어. 서연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버지의 손. 하지만 그 손은 축 늘어져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의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인은 뭡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지병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검해주세요. 뭐? 민준이 전화를 끊으며 되물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부검하자고. 아빠, 이렇게 가실 분 아니야. 어제 저녁에도 밥 잘 드셨다고 했잖아.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말이 안 되잖아. 서연아, 진종해. 회장님 연세가 70이 넘으셨어. 고혈압에 당뇨도 있으셨잖아. 의사도 자연사라고 하잖아. 싫어. 혹시 모르잖아. 의료사고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서연이 약을 쓰자 민준이 서연의 양어깨를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매서워졌습니다. 윤서연, 정신 차려. 장인어른 몸에 칼을 대겠다고?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배를 가르고 뇌를 꺼내는 꼴을 네 눈으로 보고 싶어? 그게 자식된 도리야? 편안하게 보내드려야지 왜 아버님 2번 죽이는 짓을 하려고 하냐고. 민준의 호통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된 도리. 그 말이 서연의 죄책감을 찔렀습니다. 일단 갔다 올 수는 있지요. 결국 서연은 침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안아주며 등 뒤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슬퍼하기만 해. 윤 회장의 빈소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숙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깨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민준의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강북에서 날리던 무당 출신이었으니까요.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짙은 화장과 주렁주렁 매달린 금부치는 무속인의 기운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녀는 빈소에 들어가자마자 곡을 하는 대신 핸드백에서 굵은 소금 한 줌을 꺼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군문이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사돈어른, 뭐가 그리 급해서 이리 빨리 가셨소? 쯔쯔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죽게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앵마기 하는 거다. 사돈어른 가시는 길에 객귀 붙지 말라고. 그리고 너, 서연이 너 이리 와봐라. 최 여사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논톱이 서연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 눈밑이 왜 이래? 검은 기운이 잔뜩 끼었네. 남편 잡아먹을 쌍이야 이거.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속옷 안에 꿰매고 다녀라. 알겠냐? 어머니, 제발 좀.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들 봅니다. 민준이 다가와 최 여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습니다. 민준과 최 여사가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묘한 신호를. 최 여사는 민준의 윙크를 받자마자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얌전한 시어머니 흉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짜 여긴 연극의 한 장면처럼요. 발인까지 모든 절차가 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윤 회장의 전담 변호사가 서연과 민준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고 민준은 그 옆에서 깍지 낀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윤태관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전에 수정된 최종본입니다. 수정이요? 아빠가 유언장을 수정하셨다고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작성한 유언장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 윤태광은 사후 내가 보유한 태광건설 주식지분 45% 전량과 논현동 자택과 예금 및 채권을 모두 사위 박민준에게 상속한다.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 심장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위요? 박민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 윤서연에게는 경기도 양평의 유기견 보호소 부지와 현금 5억 원을 상속한다. 이상입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아빠가 평생 일군 회사를 사위한테 넘긴다고? 나한테는 개사료나 주라고 하고? 변호사님, 이거 당신이 조작한 거죠? 민준 씨랑 짰죠? 서연이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뒤에서 안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아버님 뜻이겠지. 나도 놀랐어. 내가 어떻게 회사를 맡아? 이거 놔. 너 알고 있었지? 아빠 꼬득에서 유언장 고치게 한 거지? 윤서연, 말 조심해. 나도 지금 당황스럽다고. 하지만 아버님이 날 믿으셔서 맡기신 거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거야. 어차피 우리 부부잖아. 내 회사가 네 회사고 내 돈이 네 돈인데 뭐가 문제야? 민준은 서연을 달래는 척하며 그녀를 소파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주인이 키우는 대왕견을 다루는 듯한 혹은 곧 도축될 가축을 어루만지는 듯한 섬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던 땅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집안의 분기가 달라진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이 생전에 끔찍히 아끼던 진동깨 봉식이었습니다. 봉식이는 평소 민준을 잘 따랐습니다. 민준이 손하면 손을 주고 앉아 하면 앉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민준이 집에 들어선 순간 봉식이는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낯선 침입자를, 아니 피냄새를 맡은 짐승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봉식이 왜 이래? 나야, 아빠! 민준이 다가가려 하자 봉식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댔습니다. 캉!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달려와 봉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봉식아, 왜 그래? 민준 씨한테. 이 녀석이 주인이 바뀌니까 알아보지도 못하네. 서연아,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이 봉식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봉식이가 있던 자리를 노려보며 구두 끝으로 바닥을 지지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 의자에 앉아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구석, 두꺼운 법전들 사이에 끼어진 작은 유리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라벨도 붙여있지 않은 손가락만한 투명한 풀병, 안에는 무색의 액체가 한 방울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화학약품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빠가 이런 걸 드셨나?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자고 뭐해?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이 문가에 서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유난히 번들거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이거 책상 정리에 끼어 있길래. 민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약병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 나가 찾던 분데. 만년필 세척액이야. 냄새도 안 나고 독해서 아이를 손닿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었네. 세척액? 근데 왜 법전 사이에? 내가 깜빡했나 봐. 얼른 자러 가자. 피곤하잖아. 민주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등을 떠밀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만년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악필이라며 항상 굵은 플러스 펜만 사용하셨으니까요. 봉식이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만 되면 마당을 서성이다가 쪽문 틈으로 빠져나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가족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째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봉식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봉식아, 너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서연은 봉식이를 씻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식이의 발톱에는 붉은 황토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산책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파헤친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봉식이 말이야. 아무래도 병원에 보내야겠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수저를 멈췄습니다. 병원? 어디 아파? 아니, 정신적인 문제 같아. 어제는 날 물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밤마다 산에 가서 뭘 묻히고 오는지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광병증일 수도 있어. 광병증이라니. 예방접종 다 했어. 그냥 아빠 빈자리가 커서 우울증 온 거야. 그러니까 전문 시설에 맡기자고. 안락사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 사람을 안 공격하면 큰일 나니까. 안락사.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봉식이를 죽이자니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 봉식이는 내가 돌볼 거야. 당신 근처에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이미 봉식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깬 서연은 봉식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봉식이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친 듯이 산을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묘소가 가까울수록 빗소리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캉! 끙끙! 캉!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서연은 보았습니다. 봉식이가 아버지의 봉분 위에 올라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봉분의 절반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나무 그늘 아래 검은 우산을 쓴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공사용 삽을 들고 있는 남자, 바로 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봉식이가 땅을 파는 것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식이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오는 순간을 마침내 봉식이의 입에 물린 것은 하얀 뼈다귀가 아니라 흙투성이가 된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삽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똥개 새끼가 기어이 찾아냈네. 내리치는 삼날과 함께 봉식이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깡!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봉식이가 흙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의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봉식이는 그 증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축 늘어진 봉식이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싸늘하게 웃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처리할 게 좀 생겼어. 차 대기시켜. 로드킬로 위장해야 하니까. 봉식이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힌 그날 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떨었습니다. 공포, 그것은 슬픔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둔기로 개를 내려치던 그 표정은 인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젖은 구두가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가 침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자는 척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에서 나는 비릿한 비누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민주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등으로 서연의 뺨을 쓱 쓸어내렸습니다. 잘 자네, 우리 마누라.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이 닿은 자리가 불에 데인 듯 뜨겁고 역겨웠지만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선 완벽하게 속여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여느 때처럼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수수한 모습으로 나오자 민준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아침에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봉식이가 민주는 말을 잊지 못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봉식이가 새벽에 가출했다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대. 서연은 그 순간 민준의 입꼬리를 보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만들어낸 쾌감의 미소. 그것은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악마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안 돼, 봉식아. 아빠도 가고 너까지 가면 난 어떡해. 서연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메우자 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정해. 내가 잘 수습했어. 화장해서 아버님 곁에 뿌려주자.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등 뒤로 서늘하게 눈을 떴습니다. 너는 봉식이를 죽인 게 아니야. 너는 내 마지막 자비심을 죽인 거야. 봉식이의 장례를 치른 후 서연은 철저하게 망가진 여자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 척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지극정성으로 관호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예약했어. 상담 좀 받자. 당신 상태가 너무 심각해. 민준이 건네는 약은 점점 독해졌습니다. 서연은 약을 먹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뱉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약을 뱉어낸 변기물이 내려갈 때마다 서연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아빠의 죽음, 유언장, 그리고 봉식이의 죽음.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법과 도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사냥개가 필요했죠. 서연은 아빠의 옛날 수첩에서 보았던 이름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강철중 형사. 비리로 정직당하고 지금은 흥신소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 속의 인물. 서연은 민준이 학회 세미나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 형사가 있다는 영등포의 허름한 당구장 건물.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사무실 문을 열자 라면을 먹으며 경마신문을 보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떡진 머리에 낡은 가죽 점퍼, 눈빛은 흐리멍텅해 보였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흐르는 남자. 누구슈? 빚 받으러 왔으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건데? 강 형사가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가방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성금이에요. 일 끝나면 이만큼 더 드릴게요. 강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라면 가닥을 뱉어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호, 사모님 통이 크시네. 무슨 일입니까? 남편 바람? 아니면 떼인 돈? 살인 증거를 찾아주세요. 소연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강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살인? 누구? 사모님 남편? 네, 내 남편 박민준. 그 새끼가 우리 아빠를 죽이고 내 개까지 죽였어요. 증거만 찾아주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더 드릴게요. 강 형사는 담배를 피워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야? 박민준이면 그 잘나가는 성형외과 원장. 증거 있어?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한테 온 거죠. 내 눈으로 봤어요. 그 인간이 아빠 무덤 파는 개를 삽으로 죽이는 걸.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강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재미있네. 냄새가 나. 아주 구린내가 진동하네. 좋아. 의뢰 접수. 근데 사모님, 이거 위험한 게임이야. 그놈이 진짜 살인범이면 사모님 목숨도 장담 못해. 상관없어요. 그 새끼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거예요. 서연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씩 웃으며 절압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자, 그럼 작업 들어갑시다. 일단 사모님 집부터 털어야겠네. 도청기, 몰래카메라. 남편 놈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부터 봅시다. 그날 밤 서연은 강 형사가 준 초소형 도청장치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론 여전히 우울증에 걸린 무기력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민주는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민준이 비틀거리는 척하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아니에요. 물 마시러 나왔어요. 민주는 서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고 서재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꿀물 탔어. 이거 마시고 해.
민주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거기 두고 나가. 서연은 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척하며 책상 밑에 보이지 않는 것에 검지손가락만한 도청장치를 붙였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가 났지만 민주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방을 나오는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놈의 마스크를 벗길 시간입니다. 도청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강용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빙고. 하나 건졌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요. 서연은 병원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택시를 타고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용사가 헤드셋을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요.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놈들이네. 강용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굿 잘 끝났어요? 서연이 년이 의심하는 눈치인데 민준의 목소리는 서연이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 걱정 마라. 내가 부적 써서 침대 밑에 붙여놨다. 그년 길을 팍 꺾어 놔야지. 근데 아들아, 그 약 정말 괜찮은 거냐? 사돈 영감이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는데. 최 여사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냥 심장마비라니까요. 부검도 안 했고 화장까지 끝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완벽 범죄라고요. 그래도 찝찝돼서 그렇지. 그 개새끼가 무덤 파헤칠 때 내 간이 공알만해지는 줄 알았다. 혹시 그 안에 넣은 거 들키면 어쩌냐? 안 들켜요. 관뚜껑에 못을 몇 개나 박았는데. 그리고 그 개는 제가 처리했잖아요. 서연이 그녀는 지 아빠 따라갈 날만 기다리는 산송장이고 이제 회사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녹음 파일이 끝났지만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를 죽인 건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들. 서연이 이를 갈며 중얼거리자 강영사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법정 가면 증거 능력 없다고 우길 게 뻔해.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 무덤 속에 있다는 그거.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서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무언가 남기려고 했던 흔적. 스마트워치. 아빠가 차고 계시던 스마트워치가 있었어요. 평소에 녹음 기능을 자주 쓰셨는데 장례 치르고 유품 정리할 때 보니까 시계가 없었어요. 그거네. 시계가 사라졌다면 범인이 가져갔거나 숨겼겠지. 혹시 민준이 놈이 차고 다니거나 금고에 넣은 거 못 봤어요? 강영사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민준이 성격상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전리품처럼 모아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서연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인을 찾듯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서재 금고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의심만 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준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더 깊은 우울증, 더 심한 정신착란. 서연은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아빠 왜 거기 있어? 나 추워.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박민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연기가 조금씩 과장되고 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약 안 먹지? 서연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매일 먹는데? 그래? 근데 왜 약병에 알약 횟수가 안 줄어들까? 내가 세어봤거든. 민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들켰까? 그게 약 먹으면 너무 졸려서 가끔 빼먹었어. 서연이 얼버무리자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출이 잦네. 친구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딜 그렇게 다니나 몰라. 민준이 핸드폰 패턴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서연은 강용사와의 통화 기록을 모두 지워둔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다시 식탁에 던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에 CCTV 설치할 거야. 당신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 24시간 간병인도 붙일 생각이야. 그러니까 딴짓할 생각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알았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금 선언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연의 손박을 묶으려 했습니다. 내리는 나는 민준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한 그날부터 집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감시당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서연에게 약을 먹였고 서연은 입안 깊숙이 약을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구토하며 뱉어냈습니다. 약의 성분을 강 형사에게 의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농도 수면제와 환각제 성분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걸 매일 먹였다고?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 작정이었네. 강 형사의 문제를 본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치료하려는 게 아니라 뇌를 망가뜨려 식물인간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미친 여자가 되어주기로. 그날 밤 서연은 거실 한복판에서 허공을 휘저으며 발작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기 있어? 왜 피를 흘리고 있어? 민준 씨, 아빠가 당신 뒤에 있어. 민준은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척하는 서연의 눈동자와 그런 서연을 관찰하는 민준의 차가운 눈동자가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민준은 다가와 서연의 뺨을 때리는 대신 부드럽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찌찌, 증세가 더 심해졌네. 이제 집에선 안 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의 어머니 최 여사가 무당 옷을 입고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귀신이 씌었어. 최 여사는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구판을 벌였습니다. 쌀알을 서연의 얼굴에 뿌리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나가라! 2년 몸에서 나가!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떠는 척했지만 최 여사가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독한 년, 약 안 먹고 버티는 거 다 안다. 순순히 정신병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네 아비꼴 나기 싫으면. 서연은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지? 아까한테 독용주사 놓은 거 당신이지? 서연의 낮은 속삭임에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년이 진짜 미쳤나? 최 여사는 당황하며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가 시어머니 최 여사라는 것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새벽 2시, 집안 마당에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옷 입자. 좋은 병원으로 갈 거야. 거기서 푹 쉬면 다 나을 거야. 싫어! 안 가! 이거 놔! 서연이 저항하자 남자들이 거칠게 서연의 팔을 꺾었습니다. 보호자 동의받았습니다. 협조하세요. 남자 중 하나가 서연의 허벅지에 진정제를 주사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식탁 위에 있던 꽃병을 깨트려 조각을 휘둘렀습니다. 오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깨진 유리 조각에 남자의 팔이 그쳤고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자가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나둥글며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여기서 끌려가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클렉선 소리와 함께 쾅! 하는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강 형사의 낡은 트럭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뭐야?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강 형사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어이구, 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시네.
경찰이다 이 새끼들아! 강 형사는 경찰 배지를 비록 정직 중이지만 흔들며 남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꺼져! 남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강 형사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뛰어! 서연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안 잡아? 잡으라고! 빗속을 뚫고 트럭에 올라탄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백밀러로 멀어지는 집과 분에 못 이겨 소리 지르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옥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서연은 강 형사가 마련해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네온 사인 불빛, 재벌과 외동딸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밑바닥 생활이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곳엔 억지로 약을 먹이는 남편도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도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화장대 앞에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내고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 같던 윤서연은 없었습니다. 도끼 품은 눈을 가진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민준의 가증스러운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심각한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가출한 상태라 위험합니다. 보신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사례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먹던 컵라면을 TV에 집어던졌습니다. 미친 새끼. 1억? 내 목숨값이 고작 1억이야? 강 형사가 혀를 차며 들어왔습니다. 저놈 보통 아니네.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고 언론 플레이 제대로 하네. 사모님, 이제 얼굴 팔려서 밖에도 못 나가. 아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움직일 거예요. 서연은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하고 민준의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점심시간에 한 간호사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 여자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가 민준의 수석 간호사 김미영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불렀던 바로 그 간호사.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연과는 아이를 갖지 않으려 피임했고 뒤로는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김미영의 뒤를 밟았습니다. 김미영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서연은 차에서 내리는 김미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자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김 간호사. 배가 많이 불렀네. 누구 애야? 박민준 애지. 서연이 차갑게 묻자 김미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해세요. 저는... 거짓말 마. 민준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니? 내가 죽으면 안방마님 시켜준대. 정신 차려. 그 새끼는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놈이야. 우리 아빠처럼, 내 개처럼, 그리고 나처럼.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준과 최 여사의 통화 녹음, 관뚜껑만 안 열리면 된다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김미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이는 살인자야. 네가 낳을 아이 아빠가 살인자라고. 나한테 증거 줘. 민준이 비자금 장부 네가 관리하잖아. 그거 주면 너랑 내 아이는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도 공범으로 감방 가서 애 낳게 될 거야. 서연의 협박은 김미영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빨랐습니다. 김미영이 서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눈치챈 민준과 최 여사는 서연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머물던 모텔 복도에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연기를 마시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살려줘!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질식하기 직전 바닥에 있던 소화기로 창살의 낡은 이음새를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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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이 찢어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적적으로 창살 하나가 휘어졌습니다. 서연은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불길이 서연의 왼쪽 팔을 휘감았다. 아, 살타는 냄새와 고통. 서연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서연은 정신을 잃기 전 모텔 건너편 골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최 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재는 모텔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신원 미상의 여성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시체는 훼손이 심해 신원 파악이 어려웠지만 서연이 끼고 있던 결혼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그 반지는 서연이 탈출하기 전 옆방에 투숙했던 가출 청소년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며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소녀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민주는 시체 확인실에서 오열하는 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년. 그는 서연의 사망 신고를 서둘러 처리하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화상 입은 팔을 부여잡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진짜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서연은 강 형사의 도움으로 불법 시술소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왼쪽 팔뚝 전체에 흉측한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사는 피부 이식을 권했지만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남겨둘 거예요. 이 고통 절대 잊지 않게.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흉터는 복수의 낙인이 될 것입니다. 서연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주는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가버리다니. 제가 최인입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조문객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여사도 옆에서 곡소리를 내며 연기했지만 눈은 조이금함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민주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연의 사망보험금 20억을 수령하고 곧바로 태광건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박민준 대표이사 선임 및 경영권 승계. 서연이 죽었으니 유일한 상속인인 남편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민준의 측근들과 매수된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제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태광건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의사봉을 두드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며 검은색 베일을 쓰고 휠체어를 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경비원 어딨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휠체어의 여자가 천천히 베일을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를 긴 장갑으로 가리고 짧은 머리를 한 윤서연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귀신을 본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서연아, 너 죽었잖아. 창리까지 치렀는데. 서연은 마이크를 뺏어 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망했나 봐, 여보? 내가 지옥 끝까지 갔다가 당신 데려가려고 다시 기어 올라왔거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주주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민주는 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언장을 조작했으며 저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고 박민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가짜야. 내 아내는 죽었어. DNA 검사해. 저건 사기꾼이야. 경비원들이 달려들려 하자
강영사가 김미영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김미영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박민준이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입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저한테 시켜서 회장님 영양제에 독극물 타라고 지시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김미영의 폭로에 민주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깟 장도 조작하면 그만이야. 시체? 부검도 없이 화장했잖아. 증거 없으면 무죄야. 뻔뻔한 민준의 태도에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아니, 있어. 아주 확실한 증거가. 서연의 눈빛이 민준을 꿰뚫었습니다. 아빠 관 속에 너가 아빠랑 같이 묻어버린 거. 그날 밤 봉식이가 찾아냈던 거. 기억나냐? 네 지문이 묻은 앰플병이랑 아빠가 몰래 녹음한 스마트워치. 그거 다 관 속에 있잖아. 민준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파무효하자. 내 손으로 직접 아빠 관뚜껑 열어서 보여줄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서연의 선언에 민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죽은 장인어른의 무덤을 무기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도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으로 주주총회는 무산되었지만 민주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 아내는 화재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망상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파묘라니요. 장인어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륜입니다. 민주는 판산을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망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연의 파묘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무덤을 열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봤지? 법은 산 사람 편이야. 죽은 귀신 편이 아니라. 얌전히 병원으로 돌아가, 서연아. 서연은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법이 안 된다면 내가 직접 심판해. 서연은 그 길로 강 형사의 사무실에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제목은 내 남편은 살인자입니다.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난 팔을 보여주며 서연은 지난 3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민준의 내연녀, 도박, 그리고 아빠와 봉식이의 죽음까지. 방송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창은 민준에 대한 분노로 도배되었습니다. 조론 악마가 의사라고? 당장 구속해라. 여론이 악화되자 최 여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속인 인맥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귀신 들린 거다. 시아버지를 잡아먹고 남편까지 죽이려 한다.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서연을 미친 여자로 모함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민준의 병원 앞에서는 최 여사가 사주한 노인들이 서연의 사진을 태우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말로 하는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강 형사님, 오늘 밤이에요. 일기예보에는 태풍급 폭우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경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서연은 검은 우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강 형사는 말렸습니다. 사모님, 이거 특수절도에 시체 오욕죄야. 감방 갈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아빠 억울함만 풀 수 있다면 감방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갈 거예요. 서연의 눈빛에 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삽과 곡괭이를 챙겼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서연과 강 형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긁히면서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소 입구에는 이미 민준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서연이 오늘 밤 움직일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저기 온다! 잡아!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모님 먼저 가! 여긴 내가 맡을게! 강 형사가 깡패들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퍽! 으악! 빗속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묘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아버지의 묘. 봉부는 빗물에 젖어 검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삽을 들 힘도 없어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흙탕물이 눈에 들어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산을 쓴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독한 년, 기어인 여기까지 왔네. 민준이 서연의 머리끼를 잡고 흙탕물을 쳐박았습니다. 이 미친년아! 곱게 죽으라고 했잖아! 민준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용 삐용. 산 아래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네티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들이 민준을 에워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흙을 걷어냈습니다. 드디어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수십 개의 플래시가 무덤가를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민주는 경찰들에게 제압당한 채 소리쳤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증거 능력 없어. 저 여자가 쇼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강 형사가 던져준 쇠지렛대로 관 뚜껑을 내리찍었습니다. 과직.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관이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 대신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관 안을 뒤졌습니다. 시신의 가슴팍 부근, 아버지의 수의 안 주머니, 서연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서연이 꺼내든 것은 흑도성이가 된 스마트워치와 비닐에 쌓인 주사기 앰플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물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민준의 어둘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왜 저기? 서연은 스마트워치의 전원을 켰습니다. 방전되었을까 조마조마했지만 기적적으로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눌러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죽어가던 윤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인어른, 편안히 가세요. 이 주사 한 방이면 고통 없이 가실 겁니다. 회사는 제가 잘 먹겠습니다. 너, 이 악마 같은 놈! 그러게 유언장을 순순히 고치셨어야죠. 잘 가세요.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적나라한 살인 현장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것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유대가 만든 가짜야! 하지만 경찰반장이 다가와 민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존속 살해 묻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은 발악하며 끌려갔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태관건설 회장이야! 변호사 불러! 증거물은 즉시 국가수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앰플병에서는 민준의 지문이 선명하게 검출되었고 남아있던 소량의 약물은 윤 회장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 증거였습니다. 민준이 구속되자 공범이었던 최 여사는 경찰서 치조실에서 미쳐 날뛰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우리 아들이 시켰어요. 나는 그냥 굿이나 좀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독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녀는 아들을 팔아 자신만이라도 살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민주는 유치장에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팔아? 민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그는 변호사 접견을 통해 마지막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50억 준비해. 밀항선 알아봐. 오늘 밤에 틀 거니까. 그는 구치소 이송 도중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된 교도관의 도움으로 화장실 환풍구를 뜯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놈은 절대 그냥 도망갈 놈이 아니야. 내 돈을 챙겨서 갈 거야. 민준이 숨겨둔 비자금 창고인 인천 부두의 컨테이너 박스. 서연은 강 형사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사가 가방을 챙겨 밀항손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 서연의 외침에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민준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끈질긴 년, 기어이 내 앞길은 막아.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죽었으면 완벽했는데! 민준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영사가 총을 꺼내려 했지만 민준이 더 빨랐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인질로 잡았습니다. 오지 마! 다 쏴버리기 전에 꺼져! 민준은 서연을 끌고 배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의 목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민준, 넌 여기서 못 나가. 갈 곳은 지옥뿐이야. 서연은 민준의 발을 굽높은 구두로 찍고 그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민준이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민준을 끌어안고 부두 아래 검은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같이 죽자. 풍덩. 사모님! 강영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해경보트가 도착했고 서연과 민준을 건져 올렸습니다. 민준은 물을 많이 먹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서연은 강영사의 부축을 받으며 헐떡거렸습니다. 미쳤어? 같이 죽으면 어떡해? 강영사가 화를 냈지만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죽어요. 저놈이 죽는 꼴을 보기 정타진. 민준은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탈주, 인질극, 살인 미수까지 추가되어 그는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교도소 면회실. 서연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죄수복을 입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삭발한 머리, 퀭한 눈, 예전에 귀티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유리벽을 쾅 쳤습니다. 야, 윤서연, 너 지금 좋지? 어? 내가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해? 교도관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시원해? 아주 많이. 민준은 씩씩거리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나 항소할 거야.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꿈깨. 넌 무기징역이야. 항소심 변호사들도 다 사임했어. 네 엄마? 치매 걸려서 정신병동에 갇혔고 널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거기서 평생 썩어. 아빠랑 봉식이가 겪었던 고통 매일 밤 곱씹으면서.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강영사가 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파트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1년 후.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넓은 마당에는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광건설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아버지가 남겨준 땅에 유기견 보호소 봉식내 집을 차렸습니다. 서연은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강아지들의 밥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팔은 이제 훈장처럼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대표님, 여기 새 식구 왔어요. 직원이 꼬질꼬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왔습니다. 하얀 털에 까만 눈동자. 죽은 봉식이를 쏙 빼닮은 진돗개 새끼였습니다. 서연은 강아지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녕? 너 어디서 왔니? 많이 힘들었지? 강아지가 서연의 턱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서연은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후 늦게 서연은 뒷산에 있는 아버지와 봉식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예쁜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져온 소주를 아버지 묘에 뿌리고 봉식이 묘에는 육포를 놓아주었습니다. 아빠, 나 왔어. 회사는 김 사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셔. 주가도 많이 올랐대. 그리고 나 이제 안 울어.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 목까지, 그리고 봉식이 목까지.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호소에서 개 짖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고 강형사가 크럭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봉식이를 닮은 강아지를 안고 씩씩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하지만 단단하게 땅에 드리워졌습니다.